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2015년 4회 환경기능사 최근 관련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도자기나 유리제품의 부식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가스로서 알루미늄 제조, 그리고 인산비료 제조 등에서 이용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리제품을 부식시키는, 자,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인산비료 제조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어떤 물질이죠? 불소화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2번,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 물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가번의 염화불화탄소, 일명 프리온가스라고 합니다. 나번의 황화수소, 다번에 염화브로마탄소, 할론가스죠. 라번의 사염화탄소. 자, 따라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관계없는 것은 황화수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 가장 큰 물질은 6불화황. 그래서 오존층 파괴 지수. 자, 그리고 가장 작은 물질. 가장 작은 물질이라는 것은 기준물질입니다. 그죠? 가장 큰 물질은 SFU, 육불화황. 그리고 가장 작은 물질은 CS2, 이산화탄소. 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력식 집진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으로 틀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력 집진장치에서 효율 향상 조건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가번의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밀입자 포집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중력 집진기라는 것은 하나의 강의실처럼 생긴 하나의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통과를 했을 때 빨리 통과하게 되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밀입자가 제거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제거 효율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오랫동안 장치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치의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입자들끼리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자유로워져서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높이는 낮고, 그래서 입자들끼리 충돌을 많이 시켜서 입자를 키워서 침강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집진기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침강실의 높이가 작고 길이는 길수록 집진율은 높아진다. 맞습니다. 높이는 작고 길이는 길어야 되겠죠. 다음에 침강실의 입구 폭이 클수록 침강실의 입구 폭이 좁은 것보다는 왜 크는 게 좋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좁다는 소리는, 폭이 좁다는 소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죠? 폭이 넓다는 소리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진다는 소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입구 폭은 클수록 맞습니다. 라번의 다단일 경우에서는 단수가 증가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죠. 여기서 단수라는 것은 바닥처럼, 바닥이 한 단이거든. 집진판이에요. 이 바닥처럼 생긴 단수를 중간에 여러 단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중력 집진기 상당히 중요해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A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이 444mAh, 처리가스량이 55m의 삼성버세커, 송풍기의 효율이 77%일 때 송풍기의 소요동력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소요동력 구하는 식 킬로와트는 PS, 압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PS라는 압력 손실이 444mAh예요. 그리고 Q라는 것은 가스량입니다. 55m의 삼성버세커,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기 곱하기 효율이라는 것이 77%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Q라는 가스량의 시간 단위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Q라는 처리가스량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타내고 있는 배기라는 개수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있어요. 보통 개수라는 것은 단위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배기가 가지는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기가 가지는 단위의 시간 단위가 뭐냐면 세크의 시간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Q가 가지는 분자에서 가지고 있는 Q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PS는 압력 손실 444mH2입니다. Q라는 가스량은 55m의 삼성/세크. 문제 조건에서 세크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102 곱하기 효율은 77%니까 0.77. 자, 따라서 계산하면 310.92kW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유율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여유율이 1.3으로 또는 30%로 주어진다. 그럼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이냐면 30%로 주어졌다는 소리는 100%에서 남는다는 소리니까 130%가 되거든요. 130%의 퍼센트 없애면 1.3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에서 전체 곱하기 여유율 알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율이 주어진 경우에서는 여유율을 사용하는데 문제 조건처럼 여유율이 주어지지 않으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면 중량비로 수소가 13.5%, 수분이 0.65%인 중류에 고위 발열량이 11,000kcal/kg인 경우에 저위 발열량은 얼마인가? 상당히 중요한 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수소의 퍼센트와 수분의 퍼센트만 주어졌으니까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은 풀이에 있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지금 11,000kcal/kg이 고위 발열량이에요. 그리고 H라는 수소는 13.5%니까 0.135. 자, 그리고 수분이라는 W는 0.65%니까 0.00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죠? 1267.1kcal/k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 대신에 저위 발열량을 주고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저위 발열량에다가 수분의 응축률 609H 플러스 W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충전탑에서 충전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충전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충전탑이라는 것은 가스를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정입니다. 자, 여기서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에서 가스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충진재를 집어넣습니다. 충진재를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충전재에 갇혀가 있는 가스들을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식. 따라서 제거가 다 되면 가스 출구가 여기 가스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액을 쓰니까 액의 출구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을 충전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충전재의 구비 조건이죠. 가만히 내식성과 내열성이 커야 된다. 우리가 열을 이용하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식성이라는 것은 부식에 강해야 되고 내열성이라는 것은 열에 강해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나머지 압력 손실이 작아야 한다. 점도와 압력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충전 밀도가 작아야 한다. 충전 밀도가 커야 되겠죠. 충전 밀도라는 것은 충진재와 충진재가 빽빽하게 충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위 용적에 대한 표면적이 커야 된다. 표면적이 커야지 가스를 많이 흡착을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전기 집진 장치의 특징으로서 알맞은 것은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과 틀린 것, 대부분이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압력 손실이 100에서 150mH 정도다. 압력 손실이 이렇게 크지 않죠.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집진기는 중력 집진기입니다. 5에서 15mH2 또는 10에서 15mH2라고 하는데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10에서 20mH2로 중력 집진기 다음으로 압력 손실이 작아요. 다음에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대해서 쉽게 적용합니다. 쉽게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범위는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초기 시설비가 상당히 고가죠.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라번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 제거 방법 중에서 흡수법에서 사용되는 흡수액이 구비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흡수법이라는 것은 액을 이용해서 가스를 흡수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흡수액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러면 흡수액의 구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용해도, 그리고 휘발성, 그리고 점도예요. 그러면 용해도는 커야죠. 휘발성과 점도는 작아야 합니다. 휘발성이라는 것은 그 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크면 그 성질이 다 없어져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그 용매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작은 게 좋아요. 그리고 용해도라는 것은 물에 녹는 성질이니까 물에 잘 녹아야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흡수 능력과 용해도가 커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휘발성이 높아야 하는 게 아니라 휘발성이 작아야 하죠. 다음에 독성과 부식성에는 무관하다. 독성과 부식성에 관계가 있죠. 독성과 부식성은 작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낮아야 한다. 자, 따라서 여기서도 바르게 된 설명은 가번만 바르게 된 설명이니까 가번이 정답.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대기권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것을 찾는 경우와 틀린 것을 찾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번의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1km 상승에 따라서 약 9.8도씩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겠죠. 따라서 1km마다 9.8도씩이니까 100m를 기준을 하게 되면 0.98도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 대륙권의 높이는 계절이나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그러는데 계절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과 중간권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낮아지죠. 반면에 성층권과 열권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층권에서는 지상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존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면 10에서 여러분들이 오존 자체가 10ppm으로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오존을 나타내는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가 뭐예요?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는 dobson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라번이 바르게 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10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헨리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자, 먼저 여러분 헨리 법칙은 흡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흡수에 관계되는 법칙을 찾으시오 그러면 헨리 법칙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헨리 법칙에 적용되는 기체와 적용되지 않는 비적용 기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적용 기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기체, 반면에 비적용 기체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면 난용성 기체는 어떤 게 있어요? 일산화탄소, NO, NO2, 그리고 N2, O2, H2 등등이 있어요. 반면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는 HCl, HF, NH3, Cl2, SO2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헨리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헨리 법칙 P는 H 곱하기 C.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P라는 분압의 압력 단위를 H의 헨리 상수의 단위가 되는 ATM으로 항상 동일하게 압력의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헨리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니까 가번의 O2는 산소, 나번의 HCl은 염화수소, 다번의 SO2는 아황산가스, 라번의 HF는 불화수소예요. 자, 여기서 물에 가장 잘 녹지 않는 기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번의 O2, 산소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이 94%, 메탄은 CH4입니다. 이산화탄소가 4%, 자, 메탄은 CH4, 이산화탄소는 CO2, 4%, O2가 2%인 기체 연료 1S 미테일 삼성에 대해서
95m의 삼성의 공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S 삼성에 대해서 9.5m의 삼성의 공기가 A라는 실제 공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공기비는 얼마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비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 A에서 이론 공기량 A0를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연소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CH4를 우리가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볼게요. CH4를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완전연소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CO2와 H2O가 나옵니다. 왜? C가 O하고 결합하면 CO2, H가 O하고 결합하면 H2O.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개수를 맞춰요. 탄소가 1개니까 오른쪽에도 1개. H가 4개니까 여기는 2개짜리가 있죠. 2분의 4는 2. 그리고 산소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 산소가 2개, 여기 2개, 4개예요. 그러면 2분의 4는 2. 그리고 연료는 항상 1을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가연 성분 연소 시 필요한 산소량. 다시 말해서 메탄이 연소했을 때 산소가 2개가 필요하죠. 근데 메탄이 94%니까 2 곱하기 0.94 마이너스 연료 중에 산소량 2%니까 0.02 그리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최적비 0.2를 나누면 8.8571이라는 이론 공기량 A0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왜 계산을 하지 않느냐면 이산화탄소는 연소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서 뺍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공기량이 지금 9.5라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9.5에서 8.85 정도가 되는 거죠. 나눠주시면 1.07이라는 공기비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 농도, 여기서 아황산가스는 SO2가 됩니다. 아황산가스 농도가 0.02 ppm을 질량 농도 mg/s/m의 삼성으로 전환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먼저 ppm이라는 값이 ml/s/m의 삼성이겠죠. 그래서 0.02 ppm, 0.02 ml/s/m의 삼성을 아황산가스 여러분들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S의 원자량은 32, O의 원자량은 16짜리가 2개, 그래서 64mg이고 그때의 최적은 항상 22.4죠. 22.4ml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mg/s/m의 삼성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0.02ml/s/m의 삼성. 그러면 기준이 되는 64mg, 22.4ml를 ml가 위에 있고 없애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ml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2.4ml가 아래쪽에 그리고 64mg 위쪽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1몰을 기준으로 하는 분자량과 최적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0.057 mg/s/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역전의 종류를 알맞은 것은,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겠죠.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지표면 근처에서 강하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지표면 근처에서 생깁니다. 자, 그럼 지표면 근처에서 생기면 지표 역전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의 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요소가 기온 역전이죠. 그리고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므로 지표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로부터 봄에 걸쳐서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약하며 습도가 적을 때 잘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표 역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표 역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사성 역전을 다른 말로 방사성 역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개가 뭐가 있어요? 이류성 역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표 역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표 역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복사성 역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사성 역전으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서머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런던 서머그 사건이 있어요. 반면에 공중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침강성 역전에 의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은 LA 서머그 사건이죠. 그래서 런던과 LA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도시 지역의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 자, 여기서 온도가 높다는 고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냉난방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자 여기서도 더운 공기니까 온도가 높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주변에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어서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거대한 지붕을 만드는 현상, 거대한 지붕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대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효과?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열섬 현상은 밤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열대성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대한 지붕을 만들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열섬 현상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원심력 집진기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게 되면 배기 관경이 작을수록 입경이 작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처리 중에서 원심력과 관성력에서는 배기 관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자기들끼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입구 유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압력 손실도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입구 유속이 빨라야 좋은 것은 뭐냐면 관성력과 원심력입니다. 이유가 뭐죠? 관성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돌판, 방해판에 충돌을 시켜서 제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입구 속도가 빨라야지 관성력이 많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기는 선의 기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선의 기류에 빨려 들어가게 해서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입구 요속이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입자가 큰 것들이 보통 보면 관성력이나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입구 요속이 빠르면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입구 요속이 빠르면 안 좋은 게 중력 집진기예요. 중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원리가 없이 장치 내의 체류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구 요속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반면에 원심력이나 관성력 같은 경우에서는 관성력을 적용시키고 원심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입구에서는 빠르면 좋겠지만 처리 후의 속도는 늦으면 늦을수록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거죠. 왜?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블로다운 효과로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다운 효과는 원심력 집진기에서만 있을 수 있는 효율 향상책이죠. 다음에 고농도일 경우에서는 직열, 그래서 여러분들 고농도일 경우에서는 병열, 그리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열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직열과 병열의 설명이 지금 반대가 돼 있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미생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영양 섭취나 온도 또는 산소의 섭취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갈로의 미생물은 용존산소가 아닌 자 여러분들 용존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은 용존산소를 이용을 합니다. SO4-나 NO3- 등과 같은 화합물에서 산소를 섭취하고 그 결과 황화수소나 질소가스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SO4-나 NO3-는 결합형 산소입니다. 결합형 산소를 이용을 하면서 황화수소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황화수소는 H2S죠. H2S는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죠?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니까 미생물의 종류는 어떤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16번에서 나타내고 있는 설명은 혐기성 미생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 공법에서 활성설러지라는 것은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러지라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 중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공법을 활성설러지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활성설러지 공법에서 2차 침전지의 설러지를 포기조로 반송시키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설러지를 반송시키는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기조의 적정한 설러지, 다시 말해서 미생물을 설러지라고 하니까 MLSS가 얼마가 되는 거죠? 1500에서 3000mg/L가 가장 적정해요. 그래서 이 MLSS의 양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반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미생물의 포기조 내에서 요구된다는 것은 1500에서 3000mg/L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에서 여과 공정에 사용되는 여제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과 공정에 사용되는 여제라는 것은 SS라는 물질이나 BOD라는 물질 자체가 걸려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라번의 유리처럼 표면이 너무 매끈매끈하게 되면 걸려들을 수 있는 표면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모래나 무연탄이나 규조토 같은 경우에서는 여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사지의 수면적 부하. 침사지라는 것은 모래나 자갈처럼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를 침사지라고 합니다. 1800m의 삼성 제곱미터 대이 수평 유속이 0.32m/s, 유효 수심이 1.2m인 경우에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왜 시간을 계산하느냐면 여러분들 수평 유속을 보시면 수평 유속에서 미터가 길이에요. 그럼 뭐를 제거하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세크를 제거하면.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서 수평 유속에 곱해 주시면 돼요. 먼저 수면적 부하라는 식은 여러분들 Q라는 폐수량 나누기 면적을 하셔도 되고 깊이 나누기 시간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필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수면적 부하가 1800m의 삼성/제곱미터 대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1.2m. 그러면은 시간 t를 계산을 하면 6.67 곱하기 10의 -4승 돼요. 그런데 평균 유속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동일하게 데이를 세크로 환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6.67 곱하기 10의 -4승 데이는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요. 그래서 계산을 된 게 57.63 세크라는 값이 계산이 됐어요.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길이를 계산을 했을 때 길이라는 것은 수평 유속의 값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수평 유속의 값이 0.32m/s. 그러면 길이 나누기 시간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 바로 시간을 곱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유속이라는 값이 0.32m/s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시간이 57.63s예요. 따라서 곱하면 세크 없어지면서 18.44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계산해도 좋겠지만은 실제로 계산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조에 가해진 BOD 부하가 1g당 100리터의 공기를 주입시켜야 한다면 BOD가 100mg/L인 하수 1000L/day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공기를 주입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 지금 에어를 나타내야겠습니다. 에어를 미터의 삼성/day로 계산을 하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에어가 지금 얼마냐면 BOD 부하 1g당. 그래서 1g BOD당 에어가 100리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조건 자체 내에서는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BOD가 지금 100mg/L입니다. 그럼 BOD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100mg/L는 g/m의 삼성이 되겠죠. 그래서 BOD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BOD를 제거를 해줍니다. gBOD를 제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수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면 1000L/day예요. 그래서 하수를 1000L/day를 여러분들이 곱하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위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위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에어의 시간 그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하죠. 그래서 1리터는 10의 3승 미터의 3승.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미터의 3승 미터의 3승 없어지고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치면 10의 3승 리터는 1미터의 3승.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1리터는 10의 -3승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10의 3승 리터는 1미터의 3승.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자, 10의 삼성 리터는 1m의 삼성. 그러면 단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터 없어지고 다시 리터 없어지고 그러면 미터의 삼성 퍼 데이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셔도 되느냐 하면요. 자, 에어라는 값을 미터의 삼성 퍼 데이로 표기를 하시려고 하면 자, 여기서 에어라는 값이 BOD 1g당 10의 100리터가 되니까 여기서 100리터는 0.1m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0.1m의 삼성 에어 그리고 1g의 BOD. 자, 그리고 BOD가 100mg per 리터니까 g으로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g per m의 삼성 BOD. 자, 그리고 하수가 1000리터 per day예요. 1000리터 per day는 1m의 삼성이죠. 1m의 삼성 per day.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계산 과정이 훨씬 간단해지죠. 우리가 에어 미터의 삼성 per day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에어 미터의 삼성 per day를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람 BOD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단위를 정리해서 대입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단위를 바로 정리를 해서 대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리고 21번에 보면 다음 수처리 공정 중에서 스토크스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공정은 자, 문제 조건에서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중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장소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1차 침전지와 침사지. 이 두 가지의 조에서는 우리가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질소의 분해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타낸 것은 그러면 호기성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산소하고 결합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맨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산소의 개수가 가장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맨 왼쪽에 위치하는 게 산소 개수가 가장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것부터 유기질소가 있으니까 먼저 유기질소가 분해를 하게 되면 NH3N이라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고 그리고 NO2N이라는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그리고 NO3N이라는 질산성 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가 많아지는. 그래서 질산성 질소가 맨 오른쪽에 유기질소가 맨 왼쪽에 그래서 정답은 답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NH3N, 아질산성 질소가 NO2N, 질산성 질소가 NO3N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3번에 보면 협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협착이라는 것은 협착제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협착제가 활성탄이라는 고체입니다. 자, 그러면 폐수 처리에서 협착이라 하면 보통 물리적 협착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활성탄에 의한 협착이다. 우리가 협착은 물리적인 협착과 화학적인 협착이 있는데 주로 물리적인 협착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냄새나 색도의 제거에도 쓰인다. 다음에 고도 처리 시에 질소나 인의 제거에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협착이란 제거 대상 물질이 협착제의 표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부착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협착이라고 하면 질소나 인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BOD, 유기물을 주로 제거하는 방법을 협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죠. 자, 질소나 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도 처리법을 이용을 하는데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무산소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혐기성조를 사용을 해야지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화반응 공정에서 폐수가 산성일 때 약품조에 들어갈 약품으로 알맞은 것은 중화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액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되는 액성이라는 것은 지금 폐수가 산성이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알칼리성. 알칼리성이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황산이라는 것은 H2SO4,
염산은 HCl, 염화나트륨은 NaCl, 수산화나트륨은 NaOH.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H가 들어가 있는 시작하는 물질은 산입니다. 그리고 H와 OH가 없는 것은 중성이에요, 중성. 이건 중성염입니다. OH로 끝나는 것은 알칼리성이에요.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뭐가 되는 거죠? 수산화나트륨이 알칼리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되니까 정답은 수산화나트륨이 되겠죠.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면 A 공장의 BOD 배출량이 500명의 인구당량에 해당하고 그 수량이 50m의 삼성/day이다. 이 공장 폐수의 BOD 농도는 얼마인가?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되는 BOD는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BOD의 농도를 mg/L로 계산을 하고자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총량이라는 값을 우리가 자주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량이라는 단위가 kg/day로 나타냈다. 그러면 농도의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폐수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폐수량의 단위가 m의 삼성/day예요. 그러면 총량을 나타냈을 때는 농도 곱하기 폐수량을 했으니까 반면에 농도를 나타냈을 때는 총량에서 폐수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량에서 수량을 나눠줘요. 그럼 총량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mg/L로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들 50g을 50mg으로 나타내면 50 곱하기 10의 3성 mg이 되겠죠. g과 mg은 10의 3성 차이 나니까 in day. 여기서 500명 인구수. 그래서 in을 제거했어요. 자, 그럼 남는 게 mg/day죠. 그 다음에 수량이 얼마냐 하면 수량이 50m의 삼성/day. 그러면 m의 삼성을 리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day. 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mg/L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미리 단위를 환산을 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환산을 해도 되고 대입을 한 다음에 환산을 해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독립침전 영역에서 스토크스 법칙을 따르는 입자의 침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침전이라는 것은 가라앉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침전 속도 VS라는 식을 알고 있는 분들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침전 속도 VS라는 것은 D의 제곱, D의 제곱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ρ 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ρ W라는 것은 물의 밀도,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예요. 따라서 점성계수라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침전 속도라는 것은 점성력에는 반비례, 나머지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것은 물의 밀도, 물의 점도, 입자의 지름에는 관계 있고, 그리고 입자의 용해도에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보기 중에서 입자의 용해도, 그리고 뭐 대기압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관계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침전을 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입자의 지름이 가장 중요하죠. 침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관계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입자의 용해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했을 때 부상이 침전보다 좋은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부상이 침전보다 좋은 점. 자, 그러면 입자가 작아서 가벼워서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침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부상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침전 속도가 느리거나 그리고 작거나 가벼워서 침전이 잘 되지 않는 물질에서 부상이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가번에 침전 속도가 느린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시킬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물속에 녹아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풀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양이온 이가성 물질이에요. 양이온 이가 금속성 물질 5가지. 자,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이 두 가지가 5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온이죠. 자, 그 외에 망간이온, 철이온,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도를 나타냈을 때 기준물질로 나타내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죠? 탄산칼슘, CaCO3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8번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칼륨, 나번의 칼슘, 다번의 마그네슘, 라번의 철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면 혐기성 소화주의 완충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는 완충 능력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충 능력을 표현하는 값은 알칼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습을 해서 상당히 제가 기쁜데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